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스피가 장 초반부터 1% 넘는 상승세를 보이면서 오전 한때 4,200선을 거의 터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환율은 사흘째 떨어지면서 1,43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금융시장 상황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김종윤 기자. 네, 김종윤입니다. 네, 올해의 거래 마감을 이제 하루 앞두고 있는데 코스피가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는 4,146의 상승 기장한 이후 장중 4,190선까지 무섭게 치솟았습니다. 코스닥은 923의 오름세로 문을 연 뒤 920 후반에서 상승 곡선을 타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서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2,700억 원과 560억 원 이상 순매수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반면 기관은 3천억 원 넘게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장중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며 12만 원을 노리고 있고 SK하이닉스는 투자 경고 종목에서 해제된 후 장중 5% 이상 올라 63만 원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해외 공급 계약이 잇따라 해지된 LG에너지솔루션은 1% 넘게 하락한 반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항우연에서 달 착륙선 추진 시스템을 수주하면서 8% 넘게 급등했습니다. 트럼프와 젤렌스키 회담이 종료된 후 기대감의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도 동반 상승세입니다. 현대차는 착용 로봇을 선보인 데 이어 내년 CES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의 첫 공개를 앞두고 2% 가까이 올랐습니다. AI 맞춤형 반도체 장비 관련 세미파이브는 오늘 코스닥의 신규 상장에 40%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환율은 한때 1,480원을 걱정하던 게 언제냐는 듯이 크게 하락습니다. 네, 달러원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0.3원 내린 1,440원에 개정했는데 오전 11시 26분 현재 달러원 환율은 11원 내린 1,434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환율 안정 대책에 이어 국민연금의 환해지까지 맞물려 환율이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향후 석 달치 환율을 1,440원대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이에 역대 최고 수준인 올해 연평균 환율은 1,420원 밑으로 떨어지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SBS 비즈 김종윤입니다. 쿠팡 정보 유출 관련 속보 전하겠습니다. 주말 사이 김범석 창업주 명의의 뒤늦은 사과문을 낸 쿠팡이 조금 전 유출 전 고객을 대상으로 한 보상안을 발표했습니다. 1인당 5만 원의 구매 이용권을 지급한다는 내용인데 다만 사용 조건이 까다로워서 보상이 아니라 마케팅 아니냐는 얘기도 나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류정현 기자. 네, 유정현입니다. 네, 전격적인 보상안을 내놓기는 했는데 쿠팡이 사용처별로 금액을 정해놨죠. 그렇습니다. 쿠팡이 오늘 오전 정보 유출 피해 고객 보상안을 발표했습니다. 쿠팡은 내년 1월 15일부터 모두 1조 6,850억 원 규모의 쿠팡 구매 이용권을 피해 고객들에게 지급한다는 방침입니다. 대상은 11월 말 정보 유출 통지를 받은 3,370만 명의 고객이고 탈퇴한 고객도 포함입니다. 다만 이 5만 원짜리 이용권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전체 5만 원 가운데 로켓 배송 등 쇼핑과 쿠팡 이츠에서는 5천 원씩만 사용 가능하고요. 여행 브랜드 쿠팡 트래블과 럭셔리 브랜드인 알럭스에서 나머지 보상금 각각 2만 원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따지고 보면 각 브랜드에서 이용할 수 있는 금액은 작은 편이고 또 결국 쿠팡 브랜드 내에서 써야 하는 금액이라 고객을 끌어모으기 위한 마케팅 전략 아니냐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네, 그리고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의 국회 출석은 이번에도 불발될 것 같다고요. 그렇습니다. 국회는 내일부터 이틀 동안 쿠팡을 상대로 상임위원회 6곳이 참여하는 연석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어제 죄송하다며 사과문을 발표한 김 의장은 이번 청문회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예정입니다. 김 의장이 예정된 일정이 변경이 어렵다면서 청문회 불출석 의사를 국회에 전달한 건데요. 쿠팡 INC의 의결권 70%를 보유한 만큼 실질적 경영자로 꼽히는 김 의장은 그간 국회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왔습니다. 따라서 지난 17일 김 의장 없이 진행됐던 국회 맹탕 청문회가 이번에도 반복될 걸로 보입니다. SBS 비즈 유정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청와대 3년 7개월 만에 국가 수반을 상징하는 봉황기가 개양됐습니다. 용산시대를 뒤로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로 첫 출근을 마쳤습니다. 청와대 현장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김한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업무를 시작했죠?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전 9시 10분쯤 청와대로 출근을 했습니다. 바로 본관에서 실장들, 수석들과 함께 티타임을 갖고 업무를 시작했는데요. 청와대는 크게 보면 지금 제 뒤에 보이는 정문을 통과해서 쭉 올라가면 나오는 본관이 있고요.
그리고 왼쪽에는 대규모 내외빈 행사가 열리는 영빈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인 본관 오른쪽에는 참모들의 업무 공간인 여민관이 있는데요. 이 대통령은 정책실장, 비서실장, 그리고 안보실장까지 3실장과 여민 1관에서 함께, 그러니까 같은 공간에서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대통령 호출에보다 신속하게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인 건데요. 과거 대통령들이 사용했던 본관 집무실은 정상회담 등 공식 행사 일정에 활용될 전망입니다. 자, 그런데 대통령의 출근길이라고 하면 아직 청와대에 거주하진 않나 봅니다.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은 당분간 출퇴근을 할 계획인데요. 청와대 개방 당시 훼손됐던 관저의 수리가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탓입니다. 대통령은 당분간 한남동 관저에서 출퇴근할 예정인데요. 이런 가운데 청와대 담장을 따라서 이어진 인도는 지금 시민들의 통행이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러너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강아지 모양의 댕댕런 코스가 포함된 구간은 건너편 인도를 통해서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앞에서 SBS 비즈 김한진입니다. 또 출근길이 주목받은 정부 관계자가 있습니다.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파격 지명된 보수 3선의 이해훈 전 새누리당 의원입니다. 지명 이후 첫 출근길에서 진단과 포부 등을 내놨는데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지웅배 기자. 네, 지웅배입니다. 네, 우선 이 후보자의 현 경제 상황에 대한 진단은 어땠습니까? 네, 이 후보자는 우리 경제를 악재가 겹쳤다는 의미에서의 복합의기, 이른바 퍼펙트 스톰으로 평가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제가 성장 잠재력이 훼손되는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봅니다. 단기적으로는 퍼펙트 스톰 상황이라고 봅니다. 고물가 고환율의 이중고가 민생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이어 중장기적인 5가지 구조적 이슈도 언급했는데요. 인구 위기와 기후 위기, 극심한 양극화, 또 산업과 기술의 대격변, 지방 소멸 등이었습니다. 이 후보자는 이들이 이미 오랜 기간 경고음이 울려온 예고된 위기, 소위 회색 코뿔소로 지칭했습니다. 자, 그러면 새로 출범하게 되는 기획처의 역할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었습니까? 네, 이 후보자는 장기적인 기획을 바탕에 둔 예산 배정을 강조했습니다. 단기적으로 그때그때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안목을 가지고 기획과 예산을 연동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불필요한 지출은 찾아내서 없애고 민생과 성장에는 과감하게 투자하는 그런 방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거 이 후보자는 보수 진영에서 확장 재정을 비판하고 국가 채무를 경계해야 한다는 발언을 여러 차례 내놨는데요. 그런 만큼 재정 기조에 관심이 쏠렸는데 신산업 투자 등 재정을 활용하되 지출 구조조정에서도 그만큼 힘을 실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후보자는 기획처의 정체성을 기동성과 분권, 투명성에 두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SBS 비즈 지웅배입니다. 이어서 투자 관련 소식들 연달아 전하겠습니다. 정부가 해외에 투자된 자금을 국내 증시로 돌리기 위해 한시적인 양도세 면제 카드를 예고했죠. 그런데 세금만 아끼고 실질적으로는 해외 투자도 포기하지 않으려는 꼼수 거래에 대한 이야기가 벌써부터 나돌기 시작하면서 정부가 차단에 나섰습니다. 김성훈 기자. 네, 김성훈입니다. 네, 사실 아직 제도가 시행되기도 전인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정부는 내년 1분기부터 보유 중인 해외 주식을 매도한 뒤 그 자금을 국내 시장 복귀 계좌 RIA를 통해 국내 주식에 1년간 장기 투자하면 해외 주식 수익분에 대한 22%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매기지 않겠다고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온라인 주식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을 사서 세 혜택은 받고 다른 증권 계좌를 통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국내 주식을 팔고 해외 주식을 대사는 투자 전략이 공유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기재부는 이 같은 투자 방식이 외환 수급 안정과 국내 투자 활성화란 세법 개정의 취지를 악용한 조세 회피로 보고 양도세 면제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국세청 자료 등을 연계해서 매년 5월 직전 1년치 양도세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거래 행태를 전산으로 확인해 걸러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네, 반면에 국내 투자 혜택을 주는 범위는 더 넓어질 수도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당초 발표 때는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 구매를 새 혜택 대상으로 두었는데요.
하지만 채권형이나 주식 채권 혼합형 ETF, 또 원화 현금 형태로 RIA에 보관하더라도 인정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달러 유입이 최우선이란 판단으로 풀이됩니다. 세 혜택 한도와 조세 회피 방지책 등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달까지 정리해 2월 임시국회 때까지 법적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SBS 비즈 김성훈입니다. 지금 보신 해외 투자자들의 복귀 대책은 증시 부양보다는 환율 안정에 조금 더 비중을 둔 정책이고, 증시 부양을 주목적으로 한 최근 대책으로는 코스닥 대책이 대표적입니다. 이 대책의 중심에는 지수를 갉아먹는 부실 기업의 빠른 퇴출이 있는데, 관련해 올해 누적된 상장 폐지 상황과 또 내년의 변화를 짚어보겠습니다. 최윤하 기자. 네, 최윤아입니다. 네, 우선 내년부터 코스닥의 상장 폐지 기준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내년부터는 시가총액이 150억 원을 밑돌면 상장이 폐지될 수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40억 원을 밑도는 기업만 상폐 대상에 해당됐지만 기준이 대폭 높아진 겁니다. 앞서 지난 19일 금융당국이 코스닥 시장 신뢰 혁신 재고 방안을 발표한 데 따른 겁니다. AI 에너지 우주산업에 대해선 맞춤형 기술 특례 상장 기준이 마련되고, 코스닥 본부 내 상장 폐지 심사 인력과 조직도 확충됩니다. 내년부터 다산다사, 그러니까 코스닥 시장에 많이 진입하고 많이 퇴출하는 양상이 강해질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한국거래소가 전날 발표한 결산 자료에 따르면 올해 코스닥 상장 폐지가 결정된 종목은 38개로 최근 3개년 평균보다 2.5배 많았습니다. 상폐 결정 이후 실제 퇴출까지 걸리는 시간도 단축돼 최종 결정까지 걸리는 시간은 384일로 최근 3개년 평균보다 21% 감소했습니다. 네, 올해 상황 조금 더 짚어보죠. 지금 이야기한 것과 반대로 코스닥의 우량 기업들은 얼마나 됐습니까? 네, 올해 코스닥 시장의 상장에 시가총액 1조 원을 돌파한 기업은 11곳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첨단 산업 분야 진입도 증가했는데요. 인공지능과 바이오, 반도체, 방산 등 4대 첨단 산업 상장사가 전체 신규 상장사 중 차지하는 비중은 48.8%로 전년 대비 12.4%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신규 상장사 수준이 높아지면서 올해 신규 상장사의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은 15조 3,200억 원으로 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신규 상장사당 평균 공모 금액과 기업 가치 역시 각각 329억 원, 2,17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5%, 17% 늘었습니다. SBS 비즈 최윤아입니다. 올해는 증시도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만 금과 은 같은 자산으로도 쏠린 투자 수요가 컸습니다. 올 한 해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 흐름을 집계해봤더니 금과 은 그리고 달러까지 역대급 규모로 투자금이 쏠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광윤 기자. 네, 정광윤입니다. 네, 금은 사실 투자할 수 있는 방식도 다양하죠. 어느 정도로 매수가 늘었습니까? 네, 은행권 집계만 봐도 기록적인 수치가 확인됩니다. 국내 5대 시중은행의 골드바 판매는 지난해보다 4배, 실버바는 무려 38배 급증했습니다. 먼저 골드바 판매액은 약 6,680억 원으로 관련 통계가 집계된 지난 2020년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실버바를 취급하는 4개 은행의 실버바 판매액도 약 307억으로 최대치였습니다. 금을 예금처럼 저축하는 골드뱅킹, 금통장 실적도 고공행진 중인데요. 지난 24일 기준 신한은행 예치 잔액은 약 1조 3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2.4배 늘어 해당 상품 출시 이후 2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는 좀 진정되긴 했습니다만 원화가 지속적으로 약세를 보이면서 달러 투자도 인기였죠. 네, 달러 원 환율이 올 들어 1,400원을 장기간 웃돌면서 달러를 사두려는 사람이 늘었습니다. 5대 시중은행의 개인 달러 예금 잔액은 지난 24일 127억 3천만 달러로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외환당국의 구두 개입으로 환율이 급락하자 이를 할인 기회로 여긴 개인들이 대거 몰리면서 서울 강남의 한 은행 지점에서 100달러짜리 지폐가 소진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12곳에선 내년에 달러가 더 싸질 것이라는 전망을 이달 초 내놨는데요. 앞으로 석 달간 평균 달러 원 전망치를 1,440원, 9달 뒤엔 1,424원으로 제시했습니다. SBS 비즈 정광윤입니다. 개별 종목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공개 매수와 자진 상장 폐지를 발표한 신세계푸드를 둘러싼 잡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소액주주들이 4% 가까운 지분을 모아 주주 행동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의 문제의식과 대응 방안 등 짚어보겠습니다. 이민후 기자. 네, 이민호입니다. 네, 일단 자세한 소액주주들의 결집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신세계푸드 소액주주들은 오늘 기준 총 380명이 참여해 주식약 15만 1,400주, 지분율 3.91%를 확보했습니다. 앞서 이마트는 지난 15일 신세계푸드를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한 공개 매수를 시작했습니다. 이마트가 제시한 공개 매수가는 48,120원인데 이에 대해 소액주주는 기업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소액주주가 주장하는 기업 가치는 주당 순자산 8만 7천원입니다. 소액주주 대표는 지배주주가 주가 저평가 시점을 활용해 상장 폐지를 추진하는 관행은 시장 신뢰를 훼손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상장사에 대한 주주 행동에 나서려면 최소 3%가 지분 결집 요건인데 지금 소액주주들의 주장대로라면 상법상 대응이 가능한 지분이 모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소액주주 측은 다음 주까지 이사회 의사록 열람을 진행해 공개 매수와 상장 폐지 과정이 공정했는지 확인하고 필요시 법적 대응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상법상 3% 이상을 확보한 만큼 향후 법원을 통한 주식 매수가의 결정 신청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번 주 안에는 국민연금을 포함한 기관 투자자들에게 서면 의견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라 공개 매수 과정에서 소액주주 권익이 충분히 고려됐는지와 정보 비대칭이 발생하지 않았는지를 점검하게 됩니다. 또 관계기관 민원과 서면 의견 제출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마트의 신세계푸드 공개 매수는 내년 1월 5일까지 총 22일간 진행됩니다. 이미 지분 55.47%를 보유한 이마트는 공개 매수 후 포괄적 주식 교환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마트는 소액주주에게 확정된 프리미엄 가격으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BG 이민우입니다. 미래에셋그룹이 국내 4위 디지털 자산 거래소인 코빗 인수를 추진합니다. 미래에셋은 가상자산 시장의 운신폭을 확대하게 되는데 현재 업비트와 빗썸 양강 구도로 이루어진 국내 가상자산 업계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주목됩니다. 오서영 기자. 네, 오서영입니다. 네, 아직 인수가 공식적으로 발표된 건 아니던데 검토 단계가 어떻습니까? 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그룹은 최근 코빗의 최대 주주인 NXC, 2대 주주인 SK플래닛과 지분 대부분을 인수하는 내용의 MOU를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수 주체는 미래에셋그룹의 비금융 계열사인 미래에셋 컨설팅으로 보이는데요. 201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가 분리에 따라 국내 금융사업자는 가상자산 관련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금융계열사가 아닌 미래에셋 컨설팅이 인수하는 만큼 이번 합병은 분리 원칙에 해당되진 않을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 경우는 사후 대주주 변경 신고만 하면 됩니다. 증권사와 같은 금융사가 인수한다면 출자 제한 등의 규제가 있기 때문에 사전 절차가 필요하지만 비금융사가 인수하는 경우 사후 신고만 하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게 업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미래에셋그룹은 코빗 인수를 통해서 전통금융과 디지털 자산 간의 결합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인수를 하려는 미래에셋 입장에선 당장의 수익보다는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화 이후를 대비한 전략적 포석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미래에셋의 투자 네트워크와 이 코빗의 거래 인프라가 결합되면 디지털 투자 상품의 확장이 가능한데요. 또 인수가 현실화된다면 개인 투자자를 넘어선 기관 중심의 거래소가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미래에셋의 인수 규모는 1,000억 원에서 1,400억 원 수준으로 관측됩니다. SBS 비즈 오서영입니다. 올해 서울 아파트값이 2006년 이후 19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의 평균이 15억 원을 넘어섰는데 문재인 정부 시절에 연간 최고 상승률을 넘어섰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부동산 시장 상황 연간 집계해 보겠습니다. 박연신 기자. 네, 박연신입니다. 네, 그러면 올해 들어서 상승폭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 들어 이달 25일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누적 상승률은 8.48%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집값 급등기였던 문재인 정부 시절 2018년 연간 상승률인 8.03%를 이미 넘어선 수치입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노무현 정부 시절이던 2006년 이후 19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여기에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도 처음으로 15억 원을 넘어섰고 중위 매매 가격 역시 11억 원을 돌파하면서 체감 부담은 더 커진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 와중에 아파트값 상승 전망 심리는 더 강해졌다는 지표도 나왔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전망 지수가 한 달 만에 9포인트 넘게 급등해 117을 기록한 건데요. 이 지수는 중개업소들이 체감하는 앞으로 집값이 오를지 내릴지 수치로 나타낸 것인데 100을 크게 웃돌수록 상승 전망이 우세하다는 의미입니다. 10.15 부동산 대책 직후에는 규제 효과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수가 크게 떨어졌지만 불과 한 달 만에 다시 반등하면서 대책 발표 이전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시장이 규제보다 공급 부족을 더 크게 인식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SBS 비즈 박연신입니다. 소비 쿠폰 등의 효과 속에 자영업자들의 폐업은 감소하고 영업에 나선 사업자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의 경기 체감은 4년 가까이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회복 신호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오수영 기자. 네, 오수영입니다. 네, 사업을 접는 자영업자가 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국세 통계 포털에 따르면 올해 10월에 폐업한 사업자는 5만 214개로 월별 통계를 공포하기 시작한 지난 6월에 비해 1만 6천 개 이상 줄었습니다. 폐업 사업자는 7, 8월 연속 줄었다가 9월에 소폭 반등한 뒤 10월에는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실제 매출 신고 등 영업 활동이 확인된 가동 사업자도 4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가동 사업자는 6월에 1,027만 개 수준이었는데 10월에는 1,036만 개로 증가했습니다. 이런 변화는 성장률이 1분기 마이너스에서 2, 3분기 연속 플러스로 돌아서면서 전반적인 경영 여건이 다소 나아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여기에 더해 7월과 9월에 두 차례 지급된 소비 쿠폰 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도 전반적인 기업 경기 전망은 내년에도 부정적이죠. 그렇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조사한 결과 내년 1월 기업 경기 실사지수 BSI 전망치가 95.4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이 91.8, 비제조업이 98.9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BSI가 기준치인 100보다 높으면 전월 대비 경기 전망이 긍정적이고 100보다 낮으면 부정적인 걸 의미합니다. BSI 전망치는 지난 2022년 4월 99.1을 기록한 이래 3년 10개월 연속 기준선인 100 아래에 머물고 있습니다. SBS 비즈 오수영입니다. 이번 달 서울 오피스텔 매매 가격이 3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KB부동산이 발표한 12월 KB 오피스텔 통계에 따르면 서울 오피스텔 매매 가격 상승률은 0.52%로 2022년 5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KB부동산은 11호 대책 이후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오피스텔로 아파트 대체제를 찾는 수요가 유입되면서 서울 대형 면적 오피스텔 가격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전국에 분양되는 민간 아파트 물량이 올해보다 소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동산 R114에 따르면 시공능력평가 100위권 건설사 가운데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53개사의 분양 물량은 18만 7,525가구입니다. 이는 올해 분양 실적보다 6천여 가구 증가한 물량으로 최근 3년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